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다음 주부터 2013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 증인 채택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10대 그룹 가운데 8개 그룹의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들이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기업인들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까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올해 역시 기업인들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요즘 우리 경제계 핫 이슈는 당연 아마 동양그룹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형 마트들의 대표적인 갑의 행포로 꼽혀왔던 판매 장려금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1조 2천억 원가량의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하는데 갑의 행포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 이번엔 제대로 좀 실효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계열사 CP 불완전 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동양증권 직원들도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0년째 흑자를 기록하던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네, 자료 화면 잠깐 보셨지만은 동양 사태 훅폭풍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동양그룹 사태 연일 지금 시장이 시끌시끌한데 지난 9일날 보면 또 2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고요. 근데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당국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피해자들 규모를 키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면은 원인 제공자인 동양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차적인 책임은 안 되죠. 그렇죠. 1차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은 사실 이 동양그룹의 문제는 2007년부터 이미 이 경고등이 울렸죠. 예. 당시에 이제 다른 그룹들은 2006년, 2007년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은 당시에 이제 그 금융 계열사들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쪽이 좀 어려워지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예. 200%를 넘었었는데 당시에 30대 재벌 중에서 가장 이른바 금융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예.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죠. 예. 그러면서 급격히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갔는데 2009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동양그룹에 이른바 우리가 그 재무개선 협약이라는 MOU를 제시할 정도로 예. 3대 재벌 중에 처음으로 이제 동양그룹을 상대로 했죠. 예. 그런 정도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근데 후속 조치가 없었죠. 예, 후속 조치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작년도에 이제 주력사들이 이제 B등급으로 투기 등급으로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되고 예.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한 2조 원대 가량의 그런 그 회사채나 CP 이런 걸 발행을 해서 예. 결국은 오늘 이렇게 법정 관리 지난달 말입니다만은 예.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죠. 예. 아마 금융 당국의 그 면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8년, 9년부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금감원으로서도 나름대로 지금 동양그룹의 그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었음에도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네. 그러니까 금감원은 사실 어떤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규제를 하고 나서기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아니죠. 그 규제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은 규제의 방법은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CP에 대해서 예. 일정 한도를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판매 과정에 있어서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 문제인데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완전 판매의 뭐 반대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은 분명히 어떤 그 회사채나 유가증권을 매도나 뭐 판매를 할 때 그 예. 내용을 정확히 소비자 혹은 투자자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뭐 소홀히 하거나 예. 아니면 심지어 뭐 회사의 그 경영 내용을 속이거나 뭐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불완전 판매가 문제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원금을 회복할 때 소송에 나선다든가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뭐 그 승소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쟁점이 돼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지금 이게 기록을 보니까 2010년에는 부채 비율이 1233%까지 치솟습니다. 네, 작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지금 위기를 계속 모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참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뭐 저희도 상당히 좀 미스테리다 이렇게 봐요. 예.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CP 때문일 겁니다. 예. 이제 회사채도 물론 이제 기업어음을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CP 기업어음을 얘기하죠. 기업어음은 대부분이 이제 회사채의 경우에는 예.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물론 예, 예. 그 기업어음도 허가를 받지만 예. 신용에 의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고금리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발행을 할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설마 동양그룹이 예. 그래도 한국의 오래된 60년 된 뭐 대표적인 그런 그 전통 재벌 중에 하나인데 망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충분히 아마 이런 그 유혹의 어떤 꼬리로 생각을 해서 그룹 측에서는 발행을 했을 겁니다. 지금 CP는 기업보험 발행 물량은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정도니까 앞으로 아마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 근데 뭐 조금 전에도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정부 당국의 부실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살펴볼 텐데 부채가 지금 뭐 1000%가 넘게 치솟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건 참 제가 금방 말씀드린 답답하기도 부분인데요. 하고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기업을 관리하고 예. 또 투자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노출시켰어요. 예, 예.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과거 사례들을 보면 말이죠. 큰 기업이 이렇게 위기를 맞아서 넘어진다든가 또는 그 위기,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이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채권단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전례가 많았단 말이죠. 아마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동양그룹을 무너뜨려야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혹시 고수익을 미끼로 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을 노리고 했던 투기적인 마인드가 없지 않았다. 이것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법정 관리 들어간 날 회사채 거래량이 평소보다 10배가량 증가를 했었다는 건 뭐 투기적인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탐욕을 자극한 회사채 뭐 이유를 발행을 하면서 또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는 이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금 비판이 높은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뭐 거액의 현금을 그 사주 일가들이 빼돌렸다라는 소문이 뭐 꼬리를 물고 그거는 있고요. 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6억 원을 뭐 법정관리 신청하기 직전 날 주력 회사에서 뭐 인출을 해갔다. 그건 뭐 이미 확인이 됐고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한 2, 3개월 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유출됐을 것이다 됐겠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무슨 쇼핑백을 가져와서 금괴까지 갖고 갔다. 이것도 이제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예. 실제로 그거 확인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거의 그 모럴 해저드의 극치였다. 그것이 그런 마인드로 경영을 했었으면 사실 동양그룹의 오늘은 결과가 이미 예정된 그런 것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대표님 보시기에 왜 동양그룹 내부에서 이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 그 부분은 예. 참 저희가 그 공개적으로 뭐 입 밖에 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예. 지금 동양그룹이 결과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예. 이런 그 부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문 닫을 지경에 와서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실제 내용들을 들춰내는 것인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멀쩡해 보이는 상당수 대기업 혹은 재벌에서도 그와 유사한 그런 행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예.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예. 근데 동양그룹에서 지금 이제 드러난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태생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태생적이라면 어떤 부분이에요? 동양그룹은 이제 승계가 예. 원래 그 1954년도에 이제 역사를 보면 그 이전이긴 합니다만은 54년도에 이제 동양제과 지금의 오리온이죠. 그렇죠. 오리온이죠. 그걸로 출발을 했는데 이양구 뭐 작고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설립을 해서 쭉 오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딸만 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6억 원 인출의 주인공인 예, 예. 이혜경 예, 부회장이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인 그 이화경 사장인데 지금 오리온의 사장이죠. 예, 그렇죠. 2001년도에 이제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딸만 둘이 있다 보니까 사위에게 이제 경영권을 넘겼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계열 분리 과정에서도 재무적 손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경영이라는 점 때문에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 예. 이것을 좀 더 어떤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 예.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계열 분리 이후에 이제 오리온 그룹과 동양 그룹으로 이제 쪼개졌었는데 예. 그 이후에 보여준 경영 행보가 예. 상당히 공격적 확장이었어요. 음. 동양그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사위 입장에서 좀 마음이 조급했군요. 그렇죠. 빨리 좀 자기도 성과를 내야 성공을 되겠다. 해보고 싶었고 예. 이제 사위라는 그런 어떤 한계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도 탈피하고 싶었고 그런 그 확장 정책이 조금 이제 오리온그룹보다는 동양그룹이 좀 강했어요. 예, 그렇죠. 계열사의 증가 속도라든가 예. 뭐 자산 확대 속도라든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예.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물론 오리온그룹도 나중에 이제 미디어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확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를 하고 CJ라는 데 예. 넘기게 됐죠. 예. 그런 점들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런 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또 그 우리 초점이 또 동양 시멘트에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양 시멘트를 포함해서 뭐 5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태인데 동양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워크아웃 정도로 되는데 좀 고의적으로 법정 관리까지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계속 좀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이게 속내가 있지 법정 않았나.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뭐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일단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꼼수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예.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피해나 채권단의 그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공격이 올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을 또 벗어날 수가 있죠.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 관리에서 법정 관리인이 온단 말이죠. 예. 거기에서 법원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과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화의 비슷하게 이렇게 예. 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이라든 채무는 모든 게 동결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회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는 예. 이런 꼼수를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양시멘트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회사였죠. 지금 동양그룹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알짜죠. 알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예. 모기업 아닙니까? 전부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근데 뭐 지금 도덕적 해이가 지금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주가 조작도 또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주가 조작은 사실 뭐 입증하기란 어려운데요.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죠. 예. 무슨 뭐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부풀리게 해서 예, 했다. 예. 실제로 그게 드러나더라도 법정에서 뭐 그게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단지 예.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사채나 기업보험을 피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주식 투자자는 10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지금 그 5개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 5개 계열사는 모두 다 상장사입니다. 동양그룹의 상장사입니다. 예, 예. 그 평균 우리가 한 기업의 개인 투자자가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만 명이에요.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관리 종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뭐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키운 것이 동양그룹이 이제 증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많은 계열사들이 이제 뭐 회사 그렇죠. 어음이나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창구로 좀 동양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사회일각에서는 이제 요즘 또 얘기되는 것이 이걸 금산분리를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좀 불합리한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금산분리 예. 문제는 뭐 1991년에 처음 이제 예.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금산분리 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예. 이제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겠다는 좀 거죠. 이렇게 예,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뭐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재계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의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 분리가 다소 좀 과한 면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좀 과연?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 지배를 통해서 한국의 우량 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실제로 IMF 때 그 현상이 나왔죠.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금융산업이 우리도 발전돼 있고요. 아마 우리 그 앵커님도 금융회사 같은데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가면요. 예. 지금 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잘 모를 예,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파생 상품들이 예, 나와 예.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집중화돼 있단 말이죠. 예. 뭐 요즘 양극화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대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금융산업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자칫하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결탁을 해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2, 제3의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예. 지금 뭐 동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 금융산업 분리에 대한 예. 이른바 금산 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뭐 일각에서는 뭐 의결권 제한이라든가 예. 뭐 대주주의 자격 심사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이 대기업화된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동양증권 같은 경우 그 결국은 뭐 대주주 혹은 기업의 그런 자금 창구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꼴이었죠. 예. 그렇죠. 피해는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네, 되는 그 거죠. 점에서는 지금 몇 퍼센트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분명히 이 엄격하게 매듭을 짓고 음. 그에 따라서 당국도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자본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산업의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 이제는 금산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우리나라 30대 재벌만 보아도 금융회사를 갖고 있지 않는 곳은 11개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19개가 갖고 있고 10대 그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보통 평균 서너 개 이상의 예, 예. 보험회사라든가 뭐 증권회사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면 바로 자금줄이 될 겁니다. 자, 요즘 이번에 뭐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 투자자들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민검사 청구를 이제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번에 좀 대표님 보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조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네.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많이 불안한 저는 분들 많이 뭐 있으실 거예요. 원금 회수는 어렵다고 쉽지 봅니다. 않겠죠. 예, 예. 설사 그 투자자들이 이 어떤 불안전 판매 부분 또는 사기성의 어떤 판매 이런 것들을 입증한다 손치더라도 예. 문제는 말이죠. 예. 지금 동양그룹의 부채 비율이 1200%입니다. 예. 1200%라는 건 빚을 다 갚고 다시 얘기하면 뭐 조금 유식한 용어로 하면 청산하고 나도 예. 남는 재산이 없어요. 예. 설사 승소를 해도 더욱이나 회사채나 기업보험은 후순위채입니다. 무보증 후순위채. 그러면 이미 채권단에서 은행에서 빌려준 돈 다 갖고 가면 예. 남는 게 0원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승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뭐 우리 오늘 얘기 나눈 중에도 나왔지만 이제 제2, 제3의 동양그룹과 같은 사태가 많이 우려된다 하는 목소리도 있고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는 IMF 시절과 같은 그런 줄기업 도산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느 정도 이번 그 동양그룹 사태 심각해 보시는지요? 사실 그 하도 IMF 됐다. 예. 1996년에 IMF 사태는 예. 1997년에 이제 본격화됐습니다만은 한보그룹이라는 30위 정도의 중견 재벌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신호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회사채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부실화돼 있던 체력이 예. 약했던 그룹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됐고 외국 투자자들이 예. 이제 빠져나가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도 최근에 동양그룹 이전에 이제 웅진그룹이라든가 STX그룹이라든가 이른바 상위권 재벌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예. 뭐 부도가 났습니다만은 비슷해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아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그때와 금융산업 자체가 조금 체력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와 다르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체력이 약한 기업이나 재벌들은 급속히 악화될 겁니다. 대신 이제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퇴출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단지 그들의 빈자리를 예.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빈자리를 굉장히 그 상위권에 있는 재벌들이 예.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의 양극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걱정. 안 그래도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시장에 좀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조금 신용 등급이 낮고 좀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기업들은 앞으로 더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것이다. 매우 그러다 어려워진다고 보면 봐야죠. 결국엔 조금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은 많이 퇴출이 되지 않겠느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거다 하는. 그렇죠. 지금 대표님도 우리나라 그렇게 보시는 재벌들은 거군요. 대부분이 비슷한 업종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이라든가 예. 해운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업종이 많아요. 결국 그 중견 재벌이나 이런 게 넘어지기 시작하면 예. 그게 시장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는 상위권 재벌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양극화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네, 참 이게 답답한 게 동양 사태 같은 이런 혼란, 시장의 혼란 반복이 안 돼야 될 텐데 지금 잊을만 하면 이런 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기업이 위기 관리 능력을 굉장히 배양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항상 위기 얘기를 한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고요. 실제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 중견 재벌이나 또는 체력이 약한 재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도덕적 해이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동양 사태에 대해서 오늘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매 촉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지침에서는 판매 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이슈 짚어봅니다. 방금 그림 보셨지만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판매 장려금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유통업계 쪽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판매 장려금에 대해 납품업체들은 강도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납품업체는 참 큰 고통이었는데 과연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의 인태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태연입니다. 자, 대형마트의 판매 장려금 이제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유통업계 대표적인 갑 행포로 꼽히는 판매 장려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장려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그 기업이 자기들의 물건이 뭐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팔면은 좀 도움도 주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런 좀 선의의 어떤 방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그 유통 납품업체한테 걷어가는 장려금은 거의 뭐 세금 걷듯이 걷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기본 장려금 같은 게 있는데 어제도 또 롯데닷컴의 판매 장려금이 또 이슈화돼 갖고 보도가 되곤 했는데 보통 뭐 기본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한 판매 납품액의 한 5%에서 작게는 많이는 10%까지 걷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효율성이 없고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판매를 더 촉진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납품업체들로서는 그 돈이 어디 쓰여있는지 확인도 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판매 촉진은 고사하고 그냥 당연히 가져가듯이 가져가니까. 근데 자금 추적을 해보니까 유통업체 임직원들의 어떤 관리비로 쓰이고 판매 촉진비로 쓰이다기보다는 관리비나 뭐 그냥 그 임금으로도 쓰이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을 위치에 있는 그 납품업체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그냥 공공연한 그렇죠. 대부분이죠. 그 액수로도 아시겠지만 뭐 1조를 넘어갈 정도로 장려금, 판매 장려금이 그 이익금에 대형 유통재벌들의 이익금의 한 50에서 60%까지 판매 장려금으로 그 이익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 그 대기업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로서는 참 그동안 많은 고통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런 판매 장려금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어차피 대형 유통업체는 또 계속 납품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유사한 판매 장려금이라는 이름은 아니겠습니다만 유사한 또 세금 아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사실 이 외에도 여러 형태로 지금 대기업들이 그 납품업체들의 그 어려움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인테리어 비용을 내게 한다든가 그것도 한 2, 3년 간격으로 그다음에 그 자기들한테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 임금을 이 사람들한테 납품업체들한테 내게 지금 하기도 보면은 있고.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대형 마트 가보시겠습니다. 대형 판촉 사원들을 많이 그렇죠. 보셨죠? 판촉 사원들. 그분들 사원들이 유통업체 사원이 아니라 유통업체 납품하는 업체 사원들이 들어서 산단 맞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 그 판매 사원들의 그 임금을 납품업자들이 여태까지 대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기들이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것처럼 선전은 했지만 사실 태반이 그 비정규직이고 거기에다가 판촉 사원 같은 경우는 아예 납품업체가 그 임금을 대는 이런 아주 그 노동시장 자체도 그 왜곡돼 있는 형태였죠. 그리고 마트에 나와 있는 그 판촉 사원들은 제가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판촉 사원들이 들이미는 물건을 또 구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물건을 이렇게 살펴볼 여유를 안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를 갖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촉 사원 같은 경우가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예. 자리 다툼도 많이 심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주는 거 가지고도 또 장려금을 받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신상품을 놓는다거나 예. 또는 뭐 그 좋은 자리를 그 차지하는 그 위치를 잘 주면은 거기에 따라 또 장려금을 납품업체가 내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거를 이번에 공정위에서 판매 장려금을 어느 정도 그 제재를 하면서 예. 이 부분은 또 합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장려금을 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또 구멍이 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볼 때는 장려금 제도 자체는 사실은 그 강자가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이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강자가 약자한테 장려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갈취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공정위에서 좀 더 나가셔서 단순하게 그 장려금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제도를 사실은 철폐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은 아주 전형적인 의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자리 때문에 장려금을 준다. 좋은 자리를 주면은 예, 예. 그럼 어쨌든 그분이 장려금을 그 대기업에 내고 좋은 자리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죠.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서로 쟁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매 장려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명목의 또 어떤 판매 장려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납품업체에도 또 피해가 가겠지만 또 우려스러운 것은 예. 이게 제대로 준비를 잘 해서 제대로 갖추어 나가지 못하면 예. 결국 또 그 부담을 우리 소비자들이 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사실 뭐 지금 마트 얘기를 합니다마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예, 예. 판매 장려금, 뭐 보조금 포함해서 판매 장려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의 규제를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로 인해서 그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까 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갑자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예. 또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기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누군가의 그 피눈물을 대가로 가격 할인을 하는 게 지금의 대기업의 가격 할인 형태거든요. 예. 사실은 그 소비자를 정말로 위한다면 자기들의 이익금을 줄여서 그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납품업자라든가 입점업체들이 고통스럽게 자기 피와 땀을 그 뺏기는 형태.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형태의 가격 할인이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도 이제는 이것을 좀 거부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문제가 그런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면서 가격을 유지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런 혁신 활동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그냥 툭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야 이거 불합리하다. 예. 판매 장려금 제도 불합리하다. 여기서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또 우리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또 약간 그것도 거부 좀 반응이 또 우리 왜냐하면 소비자도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것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도 또 좀 약간 착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대형 유통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1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계속 그 근거 자료가 나오지만 예. 재래시장이라죠. 그 전통시장. 예, 예. 전통시장의 그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작게는요. 많게는 한 20%까지 싸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재벌이 무조건 싸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대형 유통재벌들은 그 납품업체들의 가격을 많이 이제 후려쳐서 예.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예. 소비자가 알만한 물건은 싸게 팔지만 예. 소비자가 아시지 못하는 물건은 상당히 비싸게 팔아요. 근데 여태까지 한 10년, 20년 전에 가격 파괴점으로서의 할인마트만 소비자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이들이 모두 싸게 파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납품업체들한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 가격 속여서 파는 것도 있고 용량 속여서 파는 것도 예. 있고 얼마 전에 나온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쉬운 것들은 그럼요. 아주 싸게 팔고 예, 예.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것들은 좀 비싸게 팔고 해서 그럼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는 자기들 매장에서 파는 물건조차도 한 개에 100원 파는 거를 2개 묶어서 210원에 파는 이런 그 속임수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꾸 이 부분이 이제 유통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린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거꾸로 소비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하게 받아왔던 그런 그 가격 후려치기를 취했던 이익을 오히려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비판하고 우리가 이제 공정한 가격을 매겨서 소비자도 속이지 않고 소비자한테는 최대한 싸게 팔면서 납품업체들의 피눈물도 뽑지 않겠다라고 자기 선언을 해야 될 때지 또 여기서 소비자를 협박해가지고 그럼 우리 가격 올릴 거야 이런 식의 태도는 기업 윤리상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상생 얘기 많이 나오면서요. 골목 상권 살리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들 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고통도 분담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년이 좀 지났습니다. 좀 성과가 보이는지요? 골목 상권 살리기의 성과라는 거는 단순하게 비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이틀 했는데 전통시장에 도움이 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데 사실 도움은 됐습니다. 올해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는 이제 내년에 나오죠, 결과가. 한 해 정리를 해서 나오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의무 휴무제를 자율협의로 그것도 평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마트가 쉬는 기간에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서 20% 정도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한 17, 18%가 올랐어요. 그리고 전체 평균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진흥원 그러니까 중기청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서 진단한 거로는 한 13% 정도가 올랐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게 기관마다 좀 내놓는 기관마다 틀려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또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슈퍼를 좀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일요일마다 쉴 때마다 그 혜택이요. 굉장히 많이 온대요. 보통 안 쉬는 주보다는 하여튼 2배 정도 매출이 오른대요. 그거는 실제로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오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단순 비교는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단순하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목시장의 생존권을 살리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영업 시장을 살려두면 그 기회의 어떤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자영업 시장 자체가 붕괴돼 버렸을 때 올 독과점의 폐해, 재앙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자영업 시장의 존립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의무 휴무제를 했던 거는 단순하게 전통시장 보호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라는 노동권하고도 같이 결부가 돼 있었어요. 가정 자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운동을 하는 쪽에서도 일요일마다 차를 몰고 와가지고 하는 이런 쇼핑 문화 자체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에너지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근데 소비자라고 하면은요. 저도 소비자예요, 사실은.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 600만 명의 자영업 시장이 붕괴가 되면은 사실은 소비 시장도 붕괴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중충적이고 복합적이고 구조적인데 딱 소비자와 마치 시장 상인이 따로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항상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붕괴됐을 때 그 소비 시장의 몰락은 그다음에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무 휴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나온 제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결국에는 대형마트들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인데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이것을 단지 계속 요거 터지면 요 규제 하나 만들고 또 요거 터지면 요 규제 하나 만들고 계속 이런 땜빵식의 어떤 규제를 하나둘 만들어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바람직하다기보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한 6, 7년 전에 그 정부에다가 요구했던 거는요. 허가제였어요. 전면 허가제. 그 외국처럼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들은 허가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유통들이 어느 시장에 들어갈 때는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법의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또는 교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이런 허가 요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허가제로 해가지고 이런 뭐 환경적인 부분이든 유통적인 부분이든 전면 허가제를 내서 대형 유통들이 점포를 신설할 때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영향평가를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는 데는 허가를 내서 해주자라는 게 원래적인 요구였어요. 예. 근데 이 허가제를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이런 땜빵식의 정책을 피는데 이거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피해가려고 하는 대기업과 대기업을 비호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사실은 이런 땜빵식의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허가제를 궁극적으로 원하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현주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전면 허가제를 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반시장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 그 시장을 유통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놓고 볼 때 불편한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전통 시장이나 골목 시장이 없어졌을 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통 생태계라는 게 그 자연 생태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만약에 사막화가 되면은 오아시스 몇 개가 남아가지고 그곳이 아니면 우리가 물을 떠먹을 수 없는 사막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거기에는 작은 잡초, 조그만 나무, 들풀도 같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큰 나무 몇 개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듯이 유통 생태계도 골목에도 조그만 골목 시장도 있어야 되고 재래시장도 있어야 되고 할머니들이 가는 시장도 있어야 되는데 거대 자본을 가진 시장 몇 개가 만약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유통을 장악하면 예. 독과점은 필연이거든요. 예. 그 필연적으로 독과점화된 시장에서 사실은 소비자들은 그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격 독과점과 가격 상승은 필연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너 개의 대기업이 담합을 하면은 가격 상승은 불러오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식용유 시장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서너 개 시장이 거의 뭐 한 8, 90%를 장악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개가 또한 그 시장의 70%를 장악을 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17,600원 하던 식용유를 2, 3년 만에 4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도매가가. 20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네.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하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미 지금 대형 마트들이 가격 자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싸지가 않아요. 소비자들이 아는 몇 가지 물건만 싸지 자기네 매장에서 파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2개 묶어서 속여서 판단 말이죠. 저 근데 그 마트 가가지고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 좀 이렇게 물건별로 좀 진열해 놨습니다. 가격 비교를 못 하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마케팅입니다, 그러는 이게. 거예요? 예. 예. 왜냐면 두부는 두부끼리 좀 모아놓고 팔고, 뭐 어렴풋이는 모아놓고 팝니다만은, 예. 뭐 그것도 여러 군데 흩어놓고 팔아가지고 이게 가격 비교를 또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판촉 사원들이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강매하다시피 하다 혼을 보니까 빼놓죠. 예. 마트를 가도 더 무서운 제대로 된 거는요. 선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더 만들어집니다. 무서운 거는 이게 유통업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대형 유통재벌들이 하는 것 중에 PB 상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마크를 붙여서 파는데 무서운 거는 근데 그게 싸거든요. 예, 손이 OEM, 가요, 예, 저희도 OEM이라는 장을 제품이 예.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제조업체에다 맡겨서 자기네 상표를 붙이지만 제조업체명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조업체명도 안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 제조업체가 자기 이름이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고 예. 자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로서의 자기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쌓을 수 없고 예. 이런 제조업의 붕괴까지도 선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체 붕괴시키고 유통업계 붕괴시키고 소비시장을 독점할 때 이 재앙은요. 물건을 어디서 조금 편하게 사느냐 안 편하게 지금은 사느냐의 그렇거든요. 차원을 넘어서 버리죠. 저희 사는데 가까운데 좀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고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예. 편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마트들이 또 상표를 찍어갖고 파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비슷한 물건인데 좀 싸 보이거든요. 예. 손이 또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예, 되는 것 같지만 예, 예. 멀리 보면은 그렇죠. 그 멀리 멀리 시장이 붕괴하는 그럼요. 그런 멀리 보는 게 뭐 10년, 20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앞으로 한 2, 3년만 있으면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상품 공급점이라는 이름의 또 이제 도매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것과 도매상들이 지금 전국에 한 7만 명 되는 도매상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식자재 중간 도매상까지 하면 한 60만 명 되는데
그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싸움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데 이게 불과 2, 3년 내에 상품 공급점이 도소매를 장악하면은 사실상 도매업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 대형 유통 재벌들이 소매업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 유통 시스템이 서는 거죠. 이게 불과 2, 3년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게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이 상품 공급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 외에는 나머지 소매상들은 또 접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유통의 사막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밀려난 자영업자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명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오늘 사실은 뭐 이제 판매 장려금 제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우리 시장을 건전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좀 어떤 점들이 이번에 나온 대책은 나오긴 나왔는데 좀 수정 보완돼야 되겠느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은 이 판매 장려금 제도는 전체적으로 중단시켜야 된다. 원래 판매 장려금 제도는요, 옳지 못하다. 강한 기업이 약한 그 매장들을 살려주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힘내라 하면서. 근데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판매 장려금은 그 약한 사람들한테 피를 퍼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그 대기업이 좀 윤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납품업체라든가 입점업체하고 어떤 상설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당신들과 우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대기업은 이런 거를 당신들한테 원한다. 당신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한테서 돈 벌어 가라. 그 대신 우리는 당신들이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마케팅들을 하는 좋은 상품을 생산해라. 그리고 이런 가격대에 한번 맞춰봐라. 이런 상생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데서 답을 찾아야지 이렇게 남의 주머니 털어서 뭐 사회 님도 아시겠지만 식당 가가지고 돈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자기가 생색내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마트 판매 장려금 제한에 대해서요. 인태연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와 제작진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야, 이번에는 좀 어떤 이슈 다뤄야 하나, 어떤 것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이 높을까 하는 참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고민도 무색하게 정말 매주 열변을 토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슈가 빵빵 터지면 뭐 방송하는 입장에서야 소재 발굴하기에는 참 좋습니다만 이런 시끄러운 뉴스들이 터지지 않는 좀 평온하고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쩌면 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어렵겠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저 모두 한번 바라봅니다. 모든 건 뭐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니까 잠깐 세상 고민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가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휴식 잘 취하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